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우원식도 체포해라, 한동훈도 잡아들여라 이렇게 선동하고 아직도 부정선거를 입에 달고 살면서 이게 왜 내란이냐고 외치는 황교안이 체포됐는데, 국힘당 대표 장동혁은 우리가 황교안이라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명료해졌습니다. 국힘당은 내란당입니다. 대표가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더 볼 것 없습니다. 당장 내란정당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합니다. 판결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내란정당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때쯤 윤석열 내란숙의 심판이 내려지고 여기에 가담했던 추경호 등도 모두 죄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황교안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때 통진당 해산을 청구한 자입니다. 그때도 통진당이 먼저 해산됐고 이석기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 다음 해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대청소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뒤에 있는 배경사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백두대간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가리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리산을 아직 못 가봤는데 가리산을 드론으로 찍어서 오원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가리산, 오원식님 감사합니다. 저 웅장한 배경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주 제가 막 몸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배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수능 날이죠. 영덕사랑님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수학 풀고 있겠네요. 오늘 아드님 수능 시험 보시는구나. 재수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건강히 잘 이겨준 이강현 고맙다. 오늘 수험생들 화이팅해요. 그러셨는데 저도 함께 화이팅 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부산이대인님이 이런 글을 주시기도 했어요. 예전부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수능 보는 애들 전체 인구의 1%인데 왜 그렇게 많은 배려를 받는지 아는 분들 저 좀 설득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세부 패널 소개하시죠.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도 힘들었죠. 학력고사 수능에 인생을 걸고 한 20년 가까이 전력에서 공부해 오신 우리는 아기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하루가 중요하니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아시면서 그런 거죠. 방금 국회에서 오늘이 11월 13일 전태일도 열사가 사나운 날이어서 땀을 일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날, 우리 민초들을 위한 날을 국가 기념일을 지정해서 여우 기자회견하고 응급실 뺑뺑이 해결하자. 응급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일일이 소방대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그래 몇 군데를 돈다는. 근데 앞으로는 응급실이 자기들이 몇 개가 비어있는지 꽉 찼는지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소방기관에다가. 그러면 비어있는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법 개정을 내는 것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땀이 났습니다. 예. 양이 구합니다. 항상 열일하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지금 수능 얘기했거든요. 수능 보는 애들은 전체 인구 1%인데 왜 그렇게 저기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 그 상징 아닐까요? 미래의 상징이다. 네. 그러니까 1%라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학력고사라 그러셨죠? 저는 면합니다. 꼰대. 예비고사라는 거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예비고사라는 표현 자체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예비고사, 본고사 이렇게. 예, 그런데요. 그때는 저희 세대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안 됐다.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70%, 80%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짊어져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거치는 중요한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반이 되는 그 통과 과정. 그러니까 1%라도 상징성을 갖는 거 아닐까요?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수능 물어보고 세대입니다. 싶은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 하루쯤 배려를 하는 것, 하루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수능을 봤는데 저는 수능을 2번 봤습니다. 8월에 한 번 보고 11월에 한 번 보고. 왜요? 그때 첫 수능 때 아, 그렇게 2번 보는 게 두번 있었죠. 보는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가지고 너무, 네네. 참 이렇게 교육 문제라는 것이 정말 끊임없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상 이제 아이가 있던 없던 이 교육이 잘 돼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저는 수험생들에게 마음을 내어줘서 응원의 마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에 붙어 있는 학원 광고를 봤는데 그 학원 광고 카피가 모든 것을 바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 와. 아주 참 산뜻했어요. 그게 아마 아닐까. 그러니까 비록 1%가 보지만 지금 그 애들 모든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비록 1%지만 그 우리가 뭐 또 모든 것을 바쳤던 것들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이대희님 답이 되셨나요? 약간 재치 있는 현수막, 화제가 된 현수막 하나 소개할게요. 예. S부 장관 전재수 국회의원.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아, 했는데 그러셨어요? 갖고 오셨구나. 예. 역시 이심전심.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예.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전재수. 재밌네요. 네. 예. 재치 있으시죠? 저런 건 괜찮아요. 요즘에 정말 짜증나는 현수막이 많은데 좀 저렇게 보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거를 해야지. 네. 한 번만 더 보수형님 TV님 우리 막둥이도 오늘 수능 보는데 잘 보라는 말보다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사업 준비하라고. 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시작하기 전에 로고송 틀어드렸는데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좋았죠? 너무 좋던데요? 아니, 뭔가 울림이 있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심지어 이 화면 하나하나 선정까지도 다 신경 아주 세심하게 쓴 흔적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이슈로 들어갑시다. 어제 황교안 체포됐잖아요. 아침 7시에 체포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체포영장 집행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문을 뜯고 들어가서 꺼냈더군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여전히 선동을 하던데 집 앞에서 한 얘기와 특검 사무실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서 준비를 했나 봐요. 요지인즉슨 나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그러던데 전 그걸 보면서 과연 누가 미친 것일까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일단 황교안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하얀색이다라고 하는데 혼자 검정색이라고 하면 그건 비정상 아닌가요? 그 황교안 씨는 이제 정치권에 입문한 후에 당의 대표를 했잖아요. 그 대표를 할 때 원내대표가 또 나경원이었어요. 그 둘이 손잡고 아마 지방선거를 치렀을 겁니다. 그때 폭망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아스팔트 우파들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았던 그때 이미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투표로. 그런데 그랬던 황교안이 저렇게 스물스물 살아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과시를 하려는 건지. 근데 그 과시에 저렇게 미친 개,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하얀색을 이거 빨간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런 무리수 이건데, 원래 황교안이라는 사람이요 특정 종교에 지나친 원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언행을, 그 종교를 둘러싼, 종교를 내세운, 종교를 빙자한 걸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치하고 딱 마주치니까 이건 뭐 구제불능의 이제 저런 사람이 나중에 파시스트가 딱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그렇죠. 황교안은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바로 글을 올려가지고 우원식도 체포해라, 한동훈도 체포해라, 이렇게 글을 올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지난번에 법원에 들어간 폭도들에 대해서 의거라고 얘기했던 사람. 예. 정상입니까? 누가 미친 겁니까? 그때 당시 황교안 발언 한번 들어보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신유진 변호사. 네. 폭도가 아니라 의거다. 네. 이건 아직도 내란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참 이 황교안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황교안 씨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죄가 내란 선동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석기 전 의원인데 내란 선동죄,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같이 했지만 9년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9년입니다. 9년. 그런데 지금 황교안 씨는 지금 내란 선동뿐만 아니라 지금 끝끝내 법원을 침입했던 폭도들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의거라고 발언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 내란의 그 종기라는 범죄의 종결을 그 해제되기 전까지로 볼 것이 아니라 내란이 계속되는 시점을 아예 12월 14일까지로 본다 하면은, 그렇다면은 황교안 전 총리의 그렇게 뭐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거는요 내란의 방조 혐의까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란의 방조까지도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와서 내란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가 됐고 특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더 볼 것도 없다고 보는 거죠. 저 황교안이라는 자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한심. 본인이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시절에 공안검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사독재권으로 싸울 때 검찰의 공안부로 정말 필요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하던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아서 탄압하고 정권의 앞잡이 노릇했던 자가 이제 세상이 민주화되고 이 대명천지가 되었는데 지금이 미친 개가 날뛰고 독재 정권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한다는 시대착오를 넘어서 완전히 본인이 미친 개라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법원 폭동을 아무래도 한국의 보수자들의 마지막 선이 그래도 법치주의이고 법원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난동, 폭동,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들 의거라고 한 것, 그것만으로도 내란 선동이요 폭동 선동이 됩니다. 아니 법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불을 지르고 집게를 때려 부수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 적어도 법을 공부했다는 자가, 검사를 했다는 자가,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자가 이걸 의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미친 겁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호. 자, 그러면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적어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내란당이라고 자백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은 나는 그거는 아니 하고 나가야지요. 그런데 모두 다 황교안이다라고 외치거든요. 그 순간 딱 이렇게 망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 장동혁만 정상이 아닌 게 아니고 너희들 다 내란당이구나 자백한 겁니다.
집단 자백장이 된 겁니다. 장동혁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저자는 마이크만 잡으면 좀 잡으면 이상해지죠. 눈빛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겠죠.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 또 다른 장동혁. 눈이 이상해져요. 지킬 눈이. 박사와 하이드처럼 완전히 또 다른 장동혁이 되는데요. 그건 아마 분명히 의도를 하는 걸 거고 앵커가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 더 이상 부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라는 자가 우리가 황교안입니다라고 얘기한 순간 우린 내란을 지지합니다. 이제 그 얘기에 다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헌법이라는 거를 이제 논의할 자격이 없다. 전 그 얘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황교안이면 당장 가서 우은식도 체포하고 한동훈도 체포하겠네. 지가 올 때 장동혁이 원래 한동훈 게 아니었습니까? 유명한. 야, 저는 장동혁이가 지금 저렇게 미친 척하는 것의 배경을 하나 제가 최근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잘 폭로했는데요. 당진 서산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 2023년 11월부터 착공을 했는데 그 종점 200m 지점에 250평이나 되는 장동혁의 땅이 발견이 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종점 200m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지역구는 서천이거든요. 보령 서천. 거기서 80km 떨어져 있는 충남의 북부인 서산에 그것도 대산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퇴임 후에 집 짓고 살 생각으로 샀다는 겁니다. 아니 전국에 부동산이 6채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2개가 있는 자가 자기 고향도 아닌데 고향은 보령입니다. 여러분 지역구는 보령 서천이고 그 고속 종점에 어떻게 그 정보 빼내가지고 250평이나 되는 현재 그때 취득가액이 한 6.1억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현재 가치는 한 8, 9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고속도로 종점이 완성되면 그보다 더 띱니다. 이게 지금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더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릴 수가 있으니까 더더욱 극단적으로 나가면서 마치 정권을 탄압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저러는 것도 일부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요, 이제 국힘당이 저렇게 자백을 했으니까 내란 정당, 위헌 정당 아닙니까? 위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위헌 정당인데 황교안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때 통진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를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도 되나? 왜냐하면 다 수사하고 이자들 뭐 유죄 판결 나고 그 다음에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도 보니까요,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헌재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박근혜 정부 때 청구했는데 2014년 12월에 해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이듬해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신유진 변호사님, 네. 다 정리한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거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고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은 별도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이 파면, 내란을 일으킨 행위 자체로 파면이 됐고 지금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절차는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의 저 말은 본인이 직접 당 대표로서 우리가 내란을 지지하는 당이다라고 했다는 것. 이게 공론화됐고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지지하는 정당은 더 이상 헌법질서 수호 의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지현님 미국에 계신가 봐요. 신유진 변호사님 언제나 밝고 모든 일에 진심 열심이라서 너무 좋아요. 화이팅. US 달러 49.99달러를 슈퍼챗으로 보내주셨네요. 전지현님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배우 전지현. 그러면서 또 회원가입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은주님,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동혁 그 땅 은근슬쩍 며칠 전에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야비하고 사악한 자입니다. 우리 배우기 TV에서 한번 자세히 다룰 일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본인이요. 예. 근데 주말에 처분했다고 갑자기 밝힙니다. 아하. 아니, 아무 문제가 없고 퇴임 후에 살라고 지은 집인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 왜 갑자기 처분합니까? 근데 처분에 따르는 문서라든지 매매계약서 이런 건 전혀 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취득 경위부터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하고 신탁을 했는데 거기에 장동혁 부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위 판사 시절에 샀는데 주로 이 사람이 서산 지원하고 대전 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그때 투기한 것을 숨기려고 이름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를 안 하고 신탁원부 나중에 신탁을 했는데 신탁원부에도 두 부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될 때 재산신고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건 누락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서 제가 알아내는 게 된 거죠. 자, 황교안이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데 국힘당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도 내란 정당이다라는 것을 자백했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곧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될 텐데 뿐만이 아닙니다. 서천호라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 이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대청소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떠들었던 자들 하나하나 곧 이제 정광훈도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죠. 미친 개 얘기를 했는데 미친 개 릴레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번져가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수해야 됩니다. 저 부수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대 검은 카르텔을 깨부숴야 우리가 성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대한민국은 전시 상태입니다. 계엄군은 지금 즉각 모두 다 국회에 직결해서 저 쓰레기들, 계엄령을 어긴 범죄자들 즉각 다 체포하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제2차 비상계엄 합시다. 제가 계엄사령관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누구 청소해야 될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누구누구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다 영상으로 인증을 남긴 것입니다. 네. 보수형님 TV님, 정어리 TV와 함께 합시다. 내란 세력 없어질 때까지 청소합시다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좋아요 11,000 목표 좀 더 쓰시면 안 됩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서천호도 들어봤고 윤상현도 들어봤고 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이따가 검사들도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저는 불감청 고소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뭐 네, 자수하고 추가 나오는데.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예. 말씀이겠죠.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수준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는 저런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를 한쪽에서는 용인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공간이 어찌됐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언론의 자유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인지 기타 등등 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선거에서 저들을 밀어내고 저들을 이제 척결을 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척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는데 왜 즉각 그러면 못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쿠데타 세력에게 내란 세력에게 똑같은 방식의 무력이나 똑같은 방식의 저항으로 그들을 제압을 했다면 한순간에 다 쓸었겠죠. 싹 보내고요. 감옥에. 영장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들을 하나하나 단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단죄의 절차와 방법이 약간의 인내, 약간의 뭐 시간, 기다림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지금 현 주소고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황교안이 미친 게 얘기하니까 저는 바로 그 친구가 떠오르던데요. 감사원의 유병호 감사위원 있잖아요. 그 최재해가 퇴임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그 한 번만 불러줘봐요. 세상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반친다. 야야. 그걸 틀었대요. 그거를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것도 끝까지 틀었대요. 그렇게 하고 막 최재 원장한테 감사원 다 망쳐놓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정상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처단을 못하냐 이거. 처단이 아니고 어떻게 제재를 못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내와 기다림과 우린 절차가 필요한 그건데요. 그런데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응징을 못하냐.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분통이 터지는 측면도 있긴 있죠. 예, 유병호는 이제 사실 정확히 특검 수사대상인지 약간 애매해가지고 김건희 비리, 윤석열 비리를 감사원이 비호하는 데 연루된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 유병호 대선 여러분 다수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특검에서 마무리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특검이 아닌 데서도 유병호는 반드시 응징 처벌 축출될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예, 여기저기 고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들도 많이 해놨고요. 근데 정말 유병호는 뭐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 봐도 어떻게 저자가 정상인가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지난번에도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는데 뭐 하수구 터진 것도 내 탓입니까?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아니 그럼 감사원에 하수도 터진 것도 제 탓이고 전부 탓입니까?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그랬으면은 미래로 달리고 그만 좀 하십시오. 도대체 법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어떤 거는 죽도록 해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체제 감사원장이 답변을 안 하니까 아니 답변하지 말라니까 이런 소리도 질렀어요. 미친 자 중에 미친자입니다. 아마 윤석열 김건희한테 특명을 받은 것 같아요. 체제에는 문재인 때 임명됐는데 우리한테 협조하긴 하는데 못 믿어오니 감사원 내 타이거파예요. 제가 실제 막 무술도 하고 다니고 이름에도 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타이거파라고. 유병호 파가 타이거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가 타이거라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극소수 정의 그 등수 큰 애들 그러니까 고난을 막 행사하고 겁을 준 게 아니라요. 제가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들은 내용인데 정말 떼거지로 다니면서 겁을 준대요. 물리적으로 다 뒤져 막 이러면서 옛날 건달처럼 조폭처럼 그랬던 자니까 체제마저도 꼼짝 못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스운 게 타이거파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옛날 친박 뭐 뼈박 뭐 이런 것처럼 찐타도 있고 뭐 막 맞아요. 막 그렇게 되는데 제일 웃긴 게 타이어파도 있어요. 타이어파는 그 타이거는 아닌데 그냥 굴러가는 그런 거였던가 그래서 자 미친 개가 저렇게 미쳐서 날뛰었던 세상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빨리 다 척결하고 좀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저는 국힘당, 내란정당 확실하니까 또 스스로 자백했으니까 우리가 위원정당으로 해산해서 딱 정리하고 좀 새로운 나라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한 줌 권력이라고 그걸 잡고 어떻게 발악을 해보려고 하던 검찰. 저는요 이제 검찰이 1년 뒤에 사라지지만 그 전에 검찰도 우리가 참 그 이번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 폭발을 해서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못 해체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정확하게 도려낼 것 도려내고 위험한 거 정리한 다음에 해체를 해야 그게 정확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폭파하기 전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검찰도 참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개를 쑥쑥쑥쑥 들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 옛날 너구리 잡는 것처럼 아주 정리가 쉬워졌어요.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거 뭐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큰일 나요? 이런 자들 없는 게 오히려 검찰이 그나마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던데요, 신유진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을 딱딱딱 찍어서 자신들이 나와서 아예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형사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손을 들고 나온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검사 징계법에는 파면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니,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 그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의, 경고, 뭐 해임까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면까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검사만 파면을 못하게 돼 있더만요. 맞습니다. 뭔데 그게 검사가? 검사 징계 법률상 파면을 아예 빼놓고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도록 왜요? 왜 검사가 그렇게 법을 법무부를 자각을 만들었대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구성하게 한 것 같아요.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 많이 있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오늘 그 법률 개정하겠다.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법률만 개정되면은 검사들도 이제 바로 파면까지 갈 수 있다는 점. 파면해야죠. 네. 아니 그리고 왜 검사만 파면을 못합니까? 뭔데 검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정치검찰 이자들이 교사나 공무원들이 무슨 성명을 내거나 시국선언에 동참하면 예의 없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압수해가고 기소하고 이건 국기문란행위다라면서 때려잡겠다고. 사실 근데 그 교사 공무원들이 한 건 대부분 어떤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서 항의한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난리를 피웠어요. 그것 때문에 유죄 선고 받은 사람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이 자들은 그렇게 집단 항명을 해도 한 번도 처벌을 하지. 왜냐하면 지들이 수사하고 지들이 기소 안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로 징계로 하는 건 물론이고 이번에 항명한 자들은 전부 다 징계 회부하고 다 보직 해임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 잘라야 됩니다. 김병기 그리고 원내대표도 예.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다 보직 해임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십시오.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게 검사는 이렇게 바로 파면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징계법을 없애버려도 되고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 파면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폐지를 해야죠. 현재 있는 검사 파면법을 일단 폐지를 하고 그리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이제 보완 입법을 그 다음에 후속. 생각을 해보니까요.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이 이 권력기관 중에 최상위에서 모든 걸 휘둘렀잖아요. 전두환 때는 보안사였지만 보안사는 민간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으니까 경찰이라는 조직이었잖아요.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가 6.29 민주화 이후부터 이 검사라는 조직이 사실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 파면법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은근슬쩍 아마 이렇게 검사 징계법도 파면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면과 해임, 그러니까 파면과 징계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옷 벗고 나서 변호사 화려하게 다시 진입하는 거 이거 자체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조직을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게 마치 무슨 자기들의 불문율처럼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전관 여부와 연결되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조직을 배신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서 내가 끝에 내 몸을 던져서 헌신을 하면 후배들이 본인에게 뭔가 전관 여부를 해주고 변호사로서 계속 먹고 살 수 있고 이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아마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혹시 안진걸 소장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지을 때 좀 따라서 했습니다. 가라지라고 아세요?
가라지. 예. 알곡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그걸 이러면 더 잘 쏙가내야죠. 자라요. 예, 맞습니다. 이거 솎아내지 않으면 예. 영양분을 다 뺏겨. 알곡을 뺏어가 버리죠. 알곡 영양분을.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딱 해야죠. 그래야 알곡이 제대로 자라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제 해체가 되는데 이런 가라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그냥 다 폭발을 해버리자니 알곡이 다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가라지들이 나 가라지요 예.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구별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평가를 내더라고요. 대장동 1차 수사팀은 또 이번에 그 항명을 주도한 2차 수사팀하고는 입장이 다르다고 입장이 나왔고요. 그 김태훈 검사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동일한 입장입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검사도 일부 지금 하게 됐어요.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윤석열이 되자마자 다 교체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갑자기 이제 이재명 참모들의 비리로 조작한 건데 1차 수사팀 입장이 그건 잘못됐다. 항명도 잘못됐고 그 수사도 잘못됐다는 입장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정치검찰이 이 난리를 피는 거 보니까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사람들이 지금 뻘쭘해졌어요. 보안 수사권 줘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경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 했던 사람들이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됩니다. 보안 수사는 경찰 내부에서 또는 또 다른 상급 수사기관이 하게 만들면 되고요. 정치검찰은 철저히 공소청으로 바꾸고 저는 이름도 검사가 아니라 기소관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이런 이름이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 그 난리 피웠을 때 단 한마디도 못했던 자들이. 지금 이 정치검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파면되려면은 탄핵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를 하더라도 헌재에 갔을 때 증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파면 결정을 못한다라는 결정을 지금 수차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증거만 안 내면 돼라고 잡고 있고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기소를 해야 돼요. 검사가 검사를 기소해야만 이게 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소 안 하면 돼라는 것 때문에 아예 그렇게 믿고 배짱을 그렇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몇몇 검사장들 다 이렇게 뭐 항명하고 그러는데 아주 잘 됐어요. 다 정리하면 되고 검사장들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걔네들이 뭐 해요? 맞습니다. 수사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관용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다니지. 그리고 지금 항명 그걸 했죠. 쿠팡 노동자들 퇴직금 200만 원, 300만 원 떼먹은 거. 야, 그거 처벌하지 마는 이런 짓을 하죠. 그 엄희준도 그렇고 그 이제 지검장인데 이번에 이제 강백신도 그렇고 예. 사실은 진작에 탄핵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이 자들을 탄핵하기로 하고 탄핵 청문회 날짜를 잡아놨는데 12월 11일 날 탄핵 청문회를 하겠는데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못하는 바람에 이 자들이 지금 버티고 예.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라지들을 다 정리를 당장에 해버려야죠. 그러면은 조금 더 알곡이 숨쉬기가 낫지 않겠습니까? 아주 저는 아이고 고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곡과 가라지 아주 명쾌합니다. 알곡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이진관 부장판사 진짜 알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진관 부장판사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 때문에라도 조희대 직위원이 다른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착착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고 날짜까지 딱 예정을 해요. 그러면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딱 선고가 되면은 직위원인들 윤석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진관 부장판사 그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 맡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했는데 이건 또 청원 대상이 안 된다고 안 받아들였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당장에는 못하지만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드니까 지난번에 천대엽도 뭐 조금 꼬리 내리고 그러던데 아무튼 조희대 직위원은 절대 믿을 수 없고 끝까지 그대로 우리가 두고 보는데 일단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한덕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 혐의 재판을 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너 나와 확실하게 안 나오면 알지 이야기했어요. 들어봅시다. 기존에 저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재 조치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부인할 일시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속이다. 그러면 속이다 지금 하시네. 과태료 500만 원은 부과가 된 거죠. 네. 판사가 딱 저기 하면 네. 이제 그 6억 5천 받은 것에서 일단 500만 원은 나가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위자료 청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6억 5천 부족합니다. 네네. 그거 안 되죠. 네. 구인영장 11월 19일 오후 4시에 딱 데려가 와라 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 못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뭐 서울구치소에서 못 데리고 나왔던 거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끌려 나오던가 아니면 지발로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관 부장판사 또 마음에 드는 게 윤석열한테 씨자 안 붙. 윤석열이는 지난번에 아니 김건희한테 여자도 안 붙인다고 막 이렇게 또 네. 날지를 떨지 않았어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이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범 공소장 변경해. 그렇죠. 그거 하나로 주요 임무 종사.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근데 걸 뭐 다 특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 판사님이 특별히 막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저게 정상이죠. 정상적이고 실제 뭐 저도 재판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면 피고인 신유진, 피고인 안진걸이지 피고인 안진걸 소장 이런 판사가 없어요. 그렇죠. 또 증인 안진걸, 증인 거기서는 그 사람 하대하는 게 아니라 재판 기술상 피고인과 증인 참고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 뒤에 선생을 붙이기도 그렇고 시를 붙이기도 그렇고 그 사람을 막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피고인 김건희 전직 대통령 영부인 여사 묻혔다고 날지.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죠. 구인 일시도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딱 이렇게 밝혔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이진관 부장판사 강단으로 봐서는 만약에 안 나오고 버티면 바로 집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본인이 여기서 끌려 나가거나 뭐 끌려 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지발로 걸어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그 서울구치소장이 바뀐 뒤로는 뭐 다 체포하러 간다 그랬을 때 딱 내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경우는 다 나왔거든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선고 기일도 밝혔어요. 네. 1월 21일이나 28일 날 하겠다.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윤석열보다는 먼저 내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기현이 12월까지는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다시 1월 달에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보통 끝내고 나서 보통은 4주 후, 빠르면 4주 후에 선고를 하는데 지금 뭐 1월 달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1월 28일까지 뭐 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덕수 재판이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내란 2인자에 대해서 엄중한 선고가 내린다면 지기현이 함부로 무죄나 그럼요. 무포로 지기현이가 시간을 끄는 건 문제가 아니라 무죄나 풀어줘버릴까 봐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그걸 아닙니까? 걱정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1월 21일이나 28일 선고하는데 윤석열이 구속기한 만기가 1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이가 이때 만기가 돼가지고 풀려나와서 재판받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법률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 1도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영장 청구할 게 널려가지고 네. 그전에 또 다른 걸로 다른 해서 죄로. 계속 네. 구속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일반 이적죄도 있으니까요. 예. 네, 일반 이적죄로도 이미 특검에서 뭐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윤석열이 풀려날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예. 책임지세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요. 이중관 부장판사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 그렇죠. 뭐 방어권 침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예. 그리고 감옥에서는 시간이 많습니다. 재판이 여러 개를 받아도요. 얼마든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동이나 다른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재판을 자주 하고 자주 부르면 자기들이 방어권 침해되는 전혀 그렇죠. 체력이라든지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100% 팩트입니다. 아니 죄를 지은 자가 네.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가지고 재판이 많은 거지. 그렇죠. 재판부가 재판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재판이 많은 겁니까? 본인의 죄를 생각해야죠. 이중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선고 기일 예고한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에 심리를 종결하는 걸 목표라고 뭐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도 한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정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우님께서 요구하신 부분까지 마무리하려면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아마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26일은 사실상 구형과 최후 변론해서 종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 종결은 11월 중인 11월 26일 종결을 목표로 하고 판결 선고는 1월 21일 오후 2시나 1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저렇게 좀 사람이 정리가 돼 있어야죠. 한덕수 선고 같은 것도 중계를 하겠죠? 중계 당연히 할 거예요. 지금 이미 한덕수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것이 1월에 선고가 된다면 내년 1월에도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중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 재판 중계에 대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재판 중계에 대한 예산을 넣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럼 이거 재판 중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곧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정말 그런 거 하라고 예비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없어서 중계를 못 한다면 그건 정말 말이 됩니까? 다른 것 사무실 줄여가지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재판 중계를 안 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들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재판 중계 얘기하시니까 요즘 김용현 재판이 정말 가관 중에 가관이더만요. 김용현 변호인 하는 거 보셨죠? 김용현 변호인이 회방질하고 거의 뭐 분탕질에 가까운 걸 지기현이 그냥 다 받아주고 질질 끌려가고 거기에 중계를 뭐 중단할 요청 뭐 이런 것까지 서슴없이 얘기하고요. 전 그 지금 한덕수 재판, 윤석열 재판 그리고 김용인 재판 이제 워낙 많으니까 국민들은 언론이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그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용현 재판이 거의 아수라장처럼 변하고 있어서 지기현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아수라장입니다. 뭐 지기현 이자가 뭐 완전히 뭐 개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김용현 재판 할 때 그 변호사가 지기현 말고 또 다른 재판장이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완전히 재판장을 막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김용현 재판하는데 막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김용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니까 재판장이 뭔데 우리한테 막 이러냐고 큰 소리를 치길래 저거 보면서 저자가 정말 변호인 맞는가? 아니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재판장을 그렇게 건들고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고인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 재판 김용현 재판 방청객들이 지기현 판사에게 귀여우시다라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기현이 거기서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변호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소송질을 하면서 재판을 자신들이 주재하는 상황이에요. 이야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이것도요 저는 거역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까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에 존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뀌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재밌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구치소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뭐 다른 이유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정신이 좀 이상해졌으니까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신병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전자장치도 부착하고 휴대전화도 안 쓴다는 그런 조건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걸 믿을 수도 없거니와 보석 말이 돼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아까 어떤 눈 밝은 우리 시청자님이 오늘 차고 오신 목걸이가 반 클리프 아펠인가 기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건 저렴한 겁니다. 어디 서희건설에서 받으셨나요? 반 클리프 아펠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이 굉장히 고가고요. 이거는 그냥 스톤이기 때문에. 싼 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펠은 맞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반반 글리프 실물은 처음 영접했네요. 아, 이게 보급형입니다. 보급형. 아, 보급형. 대단하시. 이게 뭐 제가 샀을 때는 예, 뭐 300만 원 정도. 제가 샀을 때는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주신 게 아니고 직접 맞습니다. 사셨어요? 네네. 아니 남편이. 사줬죠? 네. 아무튼 어울리십니다. 김건희 구치소 혼자 중얼거리고 잠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변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 김건희가 그렇게 이야기해라고 시킨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희대 사기꾼을 공박을 하는데 이 김건희 최은순 집단은요. 숨 쉬는 것까지도 사기고 거짓입니다. 김건희랑 최은순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 당했던 사람들 공통된 얘기예요. 숨 쉬는 것마저도 거짓말이다. 그 전 거짓말이죠. 김건희의 지금 건강 상태 시발이 재판 중에 구토에서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토가 이준수와의 사적인 문자 카톡을 예? 검사 측이 공개를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한 점의 부끄러움을 느낀 건지 당혹감 때문이었는지. 당혹감이죠. 예, 그 구토로부터 지금 시작돼서 저렇게 보석 신청에 대한 건강 상태 증거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직에서 살짝 밀려나 있으니까 도대체 그 주고받았다는 카톡 내용이 뭘까? 그걸 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들었다는 분들이. 김건희 변호인이 그 보석 의견서에다가 특검이 불륜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 사실상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부분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이모 씨와 김건희의 그 카톡 내용이 서로 비밀리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나도 더 그 비밀을 지키고 싶다. 내가 더 그 비밀 지키고 싶어 오히려 라고 했는데 이 카톡으로 어떻게 불륜까지 의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본인들이 직접 불륜 의혹을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은 아마도 그런 내용이 더 있을 텐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불륜 의혹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마라 이런 거를 실드를 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미 본인 입으로 불륜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더 심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본인이 불륜을 했으니까 뭐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인이 실제로 아픈 게 아니라 저는 그 김건희 재판도 중계를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장은 못 보고 우리가 전해서 듣는데 왜 이번에 이제 그 직접 재판장이 가방이랑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네. 사용감을 네.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부인을 하다가 전성배 건진이 좀 진실을 이제 얘기를 해라.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든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엎드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아픈 거예요. 그게 진실이 드러나니까 당황해서 고개를 못 든 거죠. 그 김건희에게 아직도 그 한 점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나? 그런 부끄러움을 알았던 여인네가 그렇게 무참한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윤석열이 정말로 북한에 드론 보내가지고 이적죄 특검이 발표를 했을 때 박지영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설마 했던 게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정말 저희 검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김건희에게 그 받은 그 선물 리스트, 그다음에 온갖 이권에 청탁하는 거, 그다음에 자격도 안 되는 놈들 집어넣고 공사 막 설마 했던 거를 정말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버젓이 해먹고 고궁에 가서 어좌에 임금님 어좌에 앉으면서 스리퍼 짝짝 끄고 가고 이런 짓을 했던 여인이 지금 와가지고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요? 우리 안 소장님이 정리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다 거짓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그 경복궁 가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병이랑 서 있는 사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도대체 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궁금한데요. 이번에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몇 개는 부서졌대. 아니 이거를 왜 빌려갑니까? 그러니까 뭐 왕노릇 한번 해보는 차원이었을까요? 그 트럼프가 하는 작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해외 순방을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나라로부터 받은 선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비행기 안에
쫙 펼쳐놓고 야 이건 국가기록보관소에 보내. 이건 내가 가져갈래. 이 짓을 한다는 거거든요. 김건희는 그보다 더한 짓을 한 거죠. 선물도 아니고 이를테면 이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을 지각을 빌려가서 그걸 사적으로 쓰고 앵커 말씀처럼 부셔가지고 왔다? 이건 좀 어떤 단죄를 하더라도 이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중요한 국가 문화재를 빌려가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사진 한번 봐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서 있는 자세를 보면 야 정말 안진걸 소장님 저게 뭡니까? 지금 뭐 껌 씹는 거예요? 야 여기 내가 이제 여기 주인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다 지배하고 있어 하면서 딱 이렇게 뭐랄지 지금 시찰 선글라스 끼고 야 기가 막힌 이 공예품 63개가 대부분 왕과 여왕과 관련된 거, 왕실 관련된 거라거든요. 손바닥에 왕자 쓴 거로는 왕의 기운을 다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관저나 또는 본인들이 자주 머무는 공간을 왕실처럼 꾸미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도 이 대여한 것이 제대로 절차도 안 지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떤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관련 법률 위반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윤경호 소장님 저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저게요 몰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개한 게 아니고 공식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릴리스를 했든지 뭐 이런 사진 아닙니까? 릴리스는 하질 않고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랬다가 근데 저 사진을 뭘 자랑이라고 공개를 합니까?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저 중에 도대체 저기에 갔을 때 이배용 뭐 그다음에 저 문화유산 청장 있지만 저 김건희의 바로 왼편에 서 있는 저자가 최모라는 문화체육 비서관이거든요. 예. 저자가 이 고국 나들이 그다음에 어좌에 앉아서 임금 행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에 거의 주범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 저 문화체육관광 저기는 저 어공도 아니고 문화체육부를 거친 행시 출신의 늘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자들의 저런 곡화가세 물론 그 정점에는 정말 멋모르고 저렇게 임금 행세, 지가 무슨 임금? 하여튼 그 흉내 내려고 하는 김건희의 저 작태 저건데요. 저는 사진만 봐도 막 분노감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왕 행세 하면서 동시에 사이비 주술로 기운까지 내려받으려고 했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 63 가장 저 사진은 어떻게 공개가 된 거냐면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손하게 여왕님 모시듯 있잖아요. 그런 김건희의 멋있는 이세를 김건희 측 사진사 PC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찍은 겁니다. 김건희도 알고 있고요. 원래는 자기들끼리 기념하고 또 이게 공개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윤석열보다 이세야 센 김건희 여사님 만세, 대통령 만세 이러려고 했는데 저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공개는 안 했는데 그 사람 퇴임했거든요. 그 사람들 또 퇴임하에서 보니까 야 이건 자기들이 봐도 너무했다 해서 공익제보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 제보. 그래서 김건희 변호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 니들이 누군지. 야 누구는 누구야. 당연히 김건희 측근이었던 비서가지 지사람 사진 찍은 사람 누구 국민도 알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기념한다고 찍어놨는데 결국 그 사람이 갖고 나온 거죠. 그나마 지금은 그 사람 양심을 좀 찾은 거죠. 예. 아까 뭐 김건희가 구토했다고 그러는데 울친구님 천하디 천한 저런 게 영부인이었더니 토가 나오려고 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신유진 변호사님 네. 보석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보통 보석이라고 하면 구속기간이 만료 직전에 어차피 만료되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그런 경우 또는 정말 병이 중한 경우 이런 경우 보석을 보석을 허락하는데 사실상 웬만한 수술한 환자들도요 병보석 신청해도 다 기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지럼증이 있다, 불안 증세가 있다, 뭐 자다가 중얼중얼거린다 이런 걸로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교도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석을 하겠네. 아마 오늘부터 그랬네. 전부 다 우리 피고인들이 자다가 중얼거려요 제가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해요 교도소. 근데 원래 교도소에 있으면 혼잣말 많이 하게 됩니다. 심심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네, 특히 독방에 있을 때는 혼잣말 많이 해요. 저도 그냥 TV 보면서 이점 미친놈 막 하면서 정말 아유 심심해 아유 답답해 막. 아니 그것도 있지만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 있잖아요. 변호인들이 저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작전. 그 그렇죠. 작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건지 그 작전이죠 지금. 왜 그러려고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여튼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놈들 시리즈가 돼버렸는데요. 자, 이제 검찰 관련된 거 또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그다음에 검사 제명 이런 것들 오늘 2부에서 법사위원이죠. 세영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홍길동 장학금. 네.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홍길동 은행은 긴급 생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간단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뭐 하루 이틀 만에 1인 가구는 10만 원, 2, 3인 가구나 3, 4인 가구는 20만 원을 무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드린 거고 저희도 기부를 하고 얼마 전에 그 도깨비 그다음에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님도 무려 1,000만 원이나 기부해 주시고 황현필 역사님도 1,000만 원 기부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각계에서 계속 기부를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거나 범죄 소액절도 하지 말고 차라리 10만 원, 20만 원 받아서 끼니를 때우고 통신을 다시 연결하고 알바를 하자 이런 취지. 극단에 몰린 분들을 도와주자 하는 거군요.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그게 홍길동 은행이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꿈서 청년 장학기금은 지금도 15차에서 10명을 모집하고 있는 그 1인당 300만 원. 꿈은 큰데 돈이 없어 고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장학금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무상 지원 기금, 하나는 장학금. 이렇게.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정어리모래에서 항상 그동안 이제 연말에 그 불우한 이웃 돕기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홍길동 장학금으로 브라보. 좀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했어요. 브라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홍길동 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나요? 예. 이제 그거 저기 인권연대 운영하는 장발장 은행이라는 그래서 곳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발장 은행이라고. 과거에 홍세화 선생이 그 장발장 은행을 주도해서 계셨는데요. 벌금을 받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감옥에 가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벌금을 내주고 대신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그렇죠. 나중에 능력이 되면 갚으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장발장 은행은 이제 무이자 배여. 홍길동 은행은 장발장 은행을 오마주해서 만들어진 무상 소액 지원금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다주고 분들한테 갚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장발장 은행은 벌금이 규모가 몇백만 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고. 근데 안 갚아도 추심은 하지 않는. 근데 그래도 많이 갚으신대요. 그래. 벌금 대신에 감옥 안 가고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벌금을 갚는 그게 장발장은행 제 홍길동 은행이고. 정말 마지막에 모르신 분한테는 생수 한 모금이 생명수가 되고요. 예, 정말 성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2부에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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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최근 대형 숙박 예약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료 등의 문제가 배달 수수료에 더해 할인 행사에 따른 분담금도 크다며 한숨이 깊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